중국 푸젠생 펑팅진 산터우촌에는 한적한 서원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사시사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2017년 11월 어느 깊은 밤 사찰에 있던 한 어린 승려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선방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고요한 달빛이 오래된 돌길 위에 내려앉아 주변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어린 승려는 우연히 주지 석진기의 방 앞을 지나가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낮고 거친 숨소리와 여자의 억눌린 흐느낌이 밤의 적막을 뚫고 들려왔고 이 소리는 어린 승려의 귀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승려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소리를 듣던 그는 믿을 수 없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주지 석진기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놀란 마음으로 자리를 떠난 어린 승려는 머릿속에서 이 상황이 지워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석진기는 사찰 밖에서 어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자비로운 표정을 짓던 주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어린 승려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푸젠성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어린 승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석진기의 신원과 배경을 비밀리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복잡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석진기는 여러 신분을 사용했고 각 신분마다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은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석진기의 신원을 추적한 끝에 22년 전 텐진 징하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바로 류용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은 1990년대로 돌아갑니다. 류용헌이 막 22살이 된 시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당시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 돈을 벌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류용헌도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홀로 텐진으로 떠나 번화한 도시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텐진에서 류용헌이 일하게 된 곳은 징하이구에 위치한 푸아 제강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공장장 쉐인푸와 그의 두 형제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곳입니다. 쉐인푸는 강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공장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만심이 강했습니다. 푸아 제강 공장은 사업이 번창하여 24시간 내내 가동되었고 노동자들은 교대로 일했습니다. 공장장 쉐인푸는 일상적인 관리를 맡았고 류용헌은 학력이 낮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장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무거운 철강을 나르는 일을 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버텨냈습니다. 그저 그런 생활 속에서 류용헌은 같은 고향 출신의 여성 로모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배경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고 곧 동거하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류용헌은 여자친구 로모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공장장에게 그녀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임시직이었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고 류용헌은 여자친구를 매우 아끼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한 가게에서 본 원피스를 마음에 들어하자 류용헌은 몰래 월급을 모아 그녀에게 깜짝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돈을 모으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류용헌은 여자친구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하게 되었고 값비싼 장신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생활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날 동료가 류용헌에게 로모가 여러 차례 쉐인푸의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았다며 그녀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마다 표정이 이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류용헌은 의심을 품게 되었고 로모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순수한 여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5년 설날 류용헌은 여자친구와 함께 고향 허난성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냈습니다. 추운 밤 두 사람은 방 안의 온돌 위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류용원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혹시 공장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네가 그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하는 거지? 여자친구는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공장장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류용원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그의 감정은 쉐인프에 대한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류용원과 로머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툼이 잦아지면서 결국 신체적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머는 화가 나서 류용원의 집을 떠났고 류용원은 더욱 깊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1995년 2월 25일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밤 류용원은 분노에 사로잡혀 텐진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쉐인프를 찾아 그가 여자친구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었죠. 밤이 텐진을 덮었을 때 류용원은 조용히 푸아 제강 공장으로 향했고 곧장 쉐인프의 당직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쉐인프는 침대에 옆으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류용원은 숙소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철판을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쉐인프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쉐인프는 극심한 고통에 놀라 깨어났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류용원의 분노는 그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철판은 쉐인프의 몸을 향해 연달아 내리쳐졌고 마지막에 한 번은 그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쉐인프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방 안은 피로 물들었고 그제야 류용원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철판을 내던지고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텐진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류용원은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도망다니다가 결국 하이난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는 이름을 감추고 도망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비를 하며 생계를 겨우 이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경찰을 볼 때마다 혹은 사람들이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외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점점 한 가지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이 법의 추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신중했고 한 공사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면 항상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푸젠성 셴유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외진 작은 마을이 그에게 약간의 안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에게 이 지역에서 출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류용원의 초췌한 모습과 고뇌에 찬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못 놓아서 출가하려 하느냐. 류용원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속의 쓰라림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이제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불문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노인은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아 마을 뒤 산 정상에 있는 서은사를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곳에 득도한 고승이 있으니 그가 받아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류용원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서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사찰의 외관은 소박하면서도 장엄했고 입구의 석비에는 서은사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찰에 들어선 그는 주지 스님에게 출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지는 그의 지친 모습과 진지한 태도를 보고 마침내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새로운 법명 석진기를 내렸습니다. 당시 류용원은 자신의 이름을 순샤오제라고 거짓말했고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천위안 약 19만 원을 들여 순샤오제라는 이름의 가짜 신분증을 구매했습니다. 출가하는 순간 류용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자신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류용원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나는 석진기다. 그는 이제 속세를 떠나 죄악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출가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후회를 결코 지우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깎아내렸지만 그의 죄악은 결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진기는 불문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학구적인 태도와 근면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사찰에서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노 주지의 지원을 받아 광둥불학교에 보내져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불학원에서 몇 년 동안 석진기는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으며 많은 영향력 있는 불교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는 점차 건성한 승려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여러 법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몇 년 동안 유학을 다닌 뒤 푸젠성에서 노주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석진기는 서은사의 새 주지로 긴급히 소환되었습니다. 주지로서 서은사를 맡은 석진기는 넓어진 시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기금을 모아 사찰을 수리하고 서은사의 신도와 명성이 더욱 번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푸칭시 불교협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각종 종교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불교계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하여 많은 신도들에게 득도한 고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뒤에는 석진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삶이 위험하고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던 그 짜릿한 감각이 자신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2010년 여름, 서은사의 신도가 끊임없이 늘어나던 시기 33살의 석진기는 대형 법회를 마치고 푸젠성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그는 바로 사찰로 돌아가지 않고 번화한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는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속세를 떠난 승려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멈추지 않는 야망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그는 한 젊은 여성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듯한 20대 초반의 여성 고어 샤오메이였습니다. 그녀의 청초한 얼굴과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빛은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묘한 기운은 석진기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자신이 불교의식과 예법에 대해 쌓아온 깊은 이해를 활용해 온화하고 깊이 있는 어조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눈앞에 이 중년 승려가 마치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내면의 혼란과 두려움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석진기는 그녀의 관심을 끌어내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제시하며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의 신뢰를 빠르게 얻어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은 후 석진기는 그녀에게 불문의 청정함과 초월성을 이야기하며 출가를 통해 세속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샤오메이는 주저했지만 석진기의 반복적인 설득과 암시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눈앞에 이 덕망 높은 승려가 자신을 진정한 마음의 평화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석진기의 의도는 단순히 샤오메이를 출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속셈이었죠. 석진기는 샤오메이를 서은사에 머물게 했고 낮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위장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녀와 은밀히 만나 친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관계는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샤오메이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때마다 석진기는 그녀에게 장밋빛 약속을 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만 믿고 따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동시에 푸젠과 선전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해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샤오메이는 석진기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고 더 이상 사찰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전으로 이주해 도시에서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기는 사찰 주지라는 신분만으로는 샤오메이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 또 다른 가짜 신분, 류웨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석진기는 오랫동안 순샤오제라는 가짜 신분으로 전국을 자유롭게 오갔지만 류웨이라는 신분은 샤오메이와의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는 류웨이의 신분으로 샤오메이와 결혼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그의 본명인 류용원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들이 순시성을 갖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중 신분의 치밀한 설계는 석진기로 하여금 여러 도시를 오가며 부동산과 투자를 대대적으로 벌일 수 있게 했고 그의 진짜 배경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스님 남편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 이상 비구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전에 자리를 잡고 집에서는 여러 가정부를 고용해 생활했으며 명품 의상과 가방을 늘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동수단은 수백만 위안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전속 운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샤오메이는 때때로 비군이라는 신분을 위장용으로 활용해 사찰을 방문하고 석진기와 은밀히 만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밀스러운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샤오메이와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석진기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석진기의 재산 축적 능력은 폭로된 부패 관료들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쪽에서는 득도한 고승으로서의 청빈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만의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석진기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토록 막대한 재산을 모았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불교계에서의 지위와 신도들의 신앙심을 활용해 석진기는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석진기는 푸칭시 불교협회의 사무총장이자 여러 사찰의 주지로서 자주 불교 행사에 참석하며 신도들에게 불법을 설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득도한 고승이라는 명성을 홍보하며 재앙을 소멸시키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은 그의 말을 깊이 신뢰하며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막대한 공양금을 바쳤습니다. 석진기는 이 공양금을 교묘하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여러 회사를 통해 돈 세탁과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선전의 고급 주택지, 푸젠의 해안가 주택, 홍콩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감추기 위해 이를 부동산을 모두 샤오메이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자신은 겉으로는 검소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낡은 자동차를 몰고 사찰과 시내를 오갔습니다. 한편 샤오메이는 그의 지원을 받아 선전에서 미디어 회사를 설립해 비밀스러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샤오메이가 편안한 삶을 누리는 기업가로 보였지만 아무도 그녀의 남편이 푸젠의 고승 석진기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석진기는 자신의 이중신분과 복잡한 관계망이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악인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경찰은 끊임없는 추적 끝에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1995년의 살인사건은 22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현재로선 석진기가 당시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한 특수요원이 신도를 가장해 서원사에 들어갔고 그는 석진기가 마당에 널어둔 헝겊 신발 한 켤레를 가져갔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신발에서 채취한 DNA는 류용원의 부모가 제공한 DNA 샘플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체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푸젠 셴유 경찰은 서원사 인근에서 막 법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석진기를 체포하며 그의 22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신문실에서 경찰이 제시한 다양한 증거 앞에서 석진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자신이 류용원임을 인정하며 22년 전 텐진 징하이에서 저지른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석진기의 체포와 함께 샤오메이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이 그녀의 결혼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그녀의 남편 이름은 류웨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샤오메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아온 고승 남편이 이토록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석진기의 체포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그는 푸칭시 불교계의 중심 인물이자 수많은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살인사건으로 도피한 지명 수배범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인정하며 신도들을 오도하고 속인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희생작인 쉐인프의 가족 앞에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쉐인프의 동생은 법정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과 잔인함 때문에 내 형이 목숨을 잃었고 형수는 재혼했으며 어머니는 한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부와 선행이 우리가 잃은 가족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까? 법원은 류용원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그는 복역 중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석진기의 일생은 가난한 농촌 소년에서 고승, 그리고 죄수로의 극적인 변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총명함과 대담함, 근면함은 초기에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불교에서의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출가자는 속세의 유혹을 멀리하며 자비와 청렴을 실천해야 하지만 석진기는 불교의 신뢰를 남용해 신도를 속이고 불교 사찰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의 욕망과 야망은 결국 불교의 규율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과응보는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22년 후 법의 심판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석진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치밀하게 위장하더라도 죄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선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진실은 결국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어린 스님이 의도치 않게 제보한 것처럼 이 도주범의 비밀을 밝혀냈고 법은 어떤 나쁜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